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네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고요. 네,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0%고 11,150원이요. 11,150원이면 굉장히 지금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언제 매수를 하신 걸까요? 이번 4월 맞나요? 3월 말인가? 그쯤 된 것 같아요. 3월 말 정도에 네네. 10%는 한 번에 매수를 하신 거겠죠? 네네. 한 번에 매수했어요. 알겠습니다.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고민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중점적으로 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네.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목소리는 굉장히 밝으신데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손실 구간이십니다. 손절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이제 그 종목 클리닉이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제 종목 클리닉 할 때 이제 중점적으로 제가 보는 게 펀더멘탈 플러스 밸류에이션 그리고 수급 그리고 차트거든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일단 그 화면을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네. 만약에 미래에셋 벤처가 작년만큼 배당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배당 수익률이 1.9%가 넘어가거든요. 저금리 시대 속에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벤처 캐피탈 기업 치고는 배당 메리트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상대적 비교 우위는 배당 쪽에서 있는 것 같고 PBR이 2배면은 뭐 벤처 캐피탈 기업 치고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업종퍼가 19배가 조금 안 되는데 이 친구는 작년만큼 돈을 번다고 가정하면은 퍼가 12배 이하입니다. 11.54배인데 그러니까 이제 업종 내에서도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펀더멘탈 견주한 벤처 캐피탈 기업이고 배당 메리트도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수급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간 매도가 좀 있었어요. 기간 매도가 있었는데 작년 8월부터 이제 기간의 매도 흔적이 있는데 기간 매도 클라이막스가 이제 종료가 됐어요. 기간이 한 누적적으로 요 박스 안에서 한 200만 주 정도 매도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기간이 매도를 좀 하는 건 보이는데 충분히 과거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도할 물량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팔아서 빠진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좀 지분을 좀 늘린 흔적은 있어요. 외국인들이 올해 3월부터 해갖고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한 50만 주 이상 매집을 하다가 최근에 좀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의 방향성은 우상향입니다. 저점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상당히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에셋 벤처에 좀 우호적인 어떤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심리 분석을 해드릴게요. 네. 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과거에 이제 여기 상한가 흔적이 있죠. 상한가 치고 오버슈팅이 나왔고 올라간 걸 이제 그대로 이제 반납하면서 약간 피라미드 형태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 하단값을 지지해 줄 경우에는 투심이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기업이고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7,800원, 7,800원 위에서 안착을 할 경우는 투심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적어 드릴게요. 그냥 친절하게. 7,800원. 그러니까 투심이 계속 너무 작네요.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7,800원 위에서 안착을 하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있고 7,800원을 웬만하면 안 깨야 돼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7,800원 위에서 올망졸망한 캔들이 이제 막 붙으면서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고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7,800원이라는 숫자 위에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심리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7,800원에서 안착하고 이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하락 파동의 한 절반값 정도는 이제 회복을 시킬 수 있어요. 하락 파동의 절반값을 회복한다고 가정한다면은 이 4층짜리 건물의 2층 상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4층짜리 건물 2층 상단이면 요 정도 돼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만약에 V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한 9,700원 전후까지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9,700원까지 상승을 한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좀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그 선에서는? 일단 9,700원 전후 붙으면은요. 네. 사실 그 과거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제가 볼 땐 네.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9,700원 전후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네. 전량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시차를 두고 또 매물사 성공해서 9,700원 뚫어버리면 10,000원대도 갈 수 있는 네. 종목이라고 저 생각해요. 네. 테마성 스토리도 상당히 인상적인 종목이고 좀 얻어 걸릴 수 있는 소재가 몇 개가 있어요. 다양한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차 그 관문은 9,700원 전후, 그 1차 관문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은 11,000원대도 진입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손절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7,800원 선 위에서 안착하고 상승을 한다면 1차 목표가는 9,700원 선 전후에서 분할 매도해 보시고 계속 나머지 보유 종목 보유량은 계속해서 좀 들고 가시다가 매도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BH BH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9,200원이고요. 네. 저 20%. 그러면은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 손실 구간이신 것 같은데 혹시 언제 매수를 하신 걸까요? 좀 됐는데요. 네. 이제 계속 사고 떨어지다가 네. 이제 어저께 조금 오르더라고. 맞아요. 어제 좀 많이 올랐죠. 4% 네. 정도 올랐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20%는 한 번에 좀 매수를 하신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혹시 단기로 보세요? 아니면 좀 장기로 보세요? 아유, 단기도 괜찮고 중기도 괜찮아요. 상관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청자님 BH 보유하고 계시고요. 손실 구간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예, BH의 스토리의 윤곽을 제가 잡아드릴게요. 네. BH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사업 부분과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는 기업이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ED, 중형 OLED 그리고 대형 OLED를 양산을 많이 할 때 수혜를 보는 기업이고 참고로 삼성 디스플레이는 중소형 OLED의 최강자고 그리고 이제 노트북 등에 적용되는 중형 사이즈 OLED 사업도 지금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태블릿 PC 태블릿 PC에 탑재되는 중형 사이즈 OLED 시장이 내년 정도에 이제 개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년부터 컨텀답 OLED라는 대형 OLED 패널을 본격적으로 양산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삼성 디스플레이랑 가장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RFPCB, FPCB의 절대 강자 중 하나인 BH라고 생각해요. 일단 스토리 자체는 괜찮은 어떤 성장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BH의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수급, 그리고 차트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작년만큼 배당하면 배당 수익률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배당 메리트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주주하는 정책을 펼치는 기업이고 작년 BPS 기준으로 PBR은 1.7배 정도 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대한민국 뭐 손가락 안에 드는 코스닥 IT 부품주 치고는 PBR 메리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실적으로는 퍼가 25배 이하, 그러니까 작년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1년 후 실적으로 PER을 계산하면요, 퍼가 10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과거 실적으로는 퍼가 높은데 미래 실적으로는 퍼가 확 낮아진다는 거는 이 기업은 장기적으로 실적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적 컨센서스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이제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이제 그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고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긍정적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순이익도 봐볼게요. 영업이익, 잠깐만요. 자, 화면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자,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가 기대되고 있고 순이익은 80% 이상 증가가 기대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년도 영업이익이 추정치가 거의 900억이나 돼요. 그래서 내년도 영업이익, 내년도 순이익은 뭐 787억, 그리고 내후년 순이익은 843억이라는 그런 컨센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내년 실적으로 퍼는 8배고 내후년 실적으로 퍼가 7.5배니까 상당히 좀 미래 실적으로 땡겨서 퍼를 계산하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펀더멘탈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인상적인 종목이고 수급도 볼게요. 과거에 기관 투자자들이 BH를 엄청 많이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올해 2월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비중을 줄여 나가면서 괴롭히다가 이 매도 클라이막스가 올해 5월 달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5월 말부터 기관이 이제 순매수세에 나서면서 투심이 이제 회복되고 있고 외국인들도
뭐 장기적으로 이제 비중을 줄여 나가다가 이제 비중을 너무 많이 줄여서 이제 비중을 슬슬 채울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어떤 심리가, 외국인들의 심리가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트 분석을 좀 해드리자면은 지금 이 종목은요, 제가 지지선을 설정해 드릴게요. 약간 흔들림이 있더라도 18,000원 전후에서 이제 안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승 흐름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18,000원 위에서 안착하면은 자연스럽게 저점과 고점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도 이런 식으로 이제 피라미드의 윤곽이 이제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하단이 여기고, 지금은 이제 약간 신체 부위로 비교하자면은 좀 무릎 위에서 안착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요 자리가 약간 좀 발목 정도 되고요. 여기가 이제 무릎에서 안착하는 느낌이고요. 이 종목은 펀더멘탈이 견조하기 때문에 허리선까지는 그냥 갈 것 같아요. 허리선은 한 23,000원 전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허리선 돌파하고 이제 안착에 성공하면은 이제 어깨선을 향해서 가겠죠. 어깨선은 27,000원 위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때는 27,000원 위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포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좀 쉽지 않으신 분들은 23,000원 전후에서 이제 비중을 축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 흐름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자리가 있고요. 그 지켜야 될 자리는 바로 18,000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내년 영업이익도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18,000원 전후를 지지라인으로 짚어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는 23,000원, 안착에 성공한다면 2차 목표가 27,000원으로 짚어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SK 하이닉스인데요. 네. SK 하이닉스요.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26,500원이에요. 네. 100% 샀는데, 이게 100%요? 지지부진해서 말이죠. 그저께 샀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며칠 전에 사셨다는 그 SK 하이닉스 한 번에 100%를 넣으신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매수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아니, 지지부진하고 SK 하이닉스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네. 좀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걱정되실 것 같은데 대표님과 함께 네.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대표님 SK 하이닉스를 100%를 며칠 전에 사셨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시긴 하지만 뭐 이 정도는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의 전망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SK 하이닉스는 전체 영업이익에서 이제 디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절대적으로 높은 기업이에요. 디램 업황이 긍정적으로 앞으로 전개된다면 하이닉스는 실적이 증가하면서 주가도 상승할 수 있는데요. 미래 디램 업황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 디램 가격이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스마트폰 안에 이제 탑재되는 모바일 디램 수요도 하반기 하이엔드 제품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수요가 이제 증가할 거고, 그리고 서버용 디램 수요도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급증을 하면서 디램 부분이 전사 영업이익의 어떤 성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낸드 사업도 하고 있는데 낸드는 지금 현재 적자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적자 폭이 축소되다가 잘하면 4분기 때 흑자 전환될 수 있고, 내년에는 연간으로도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수비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황 좋습니다. 업황이 좋은데 주가는 겸손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력 있는 종목이고, 하이닉스 실적 추정치를 볼게요. 올해 매출액은 작년보다 29% 이상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4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가파르기 때문에 올해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이제 본격화된다는 얘기죠.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상당히 겸손합니다. 그래서 시차를 두고 코스피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하이닉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순이익으로 이제 펄을 계산하면은 이제 9.35배, 내년 순이익으로 펄을 계산하면은 6.5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반도 디램 상승 사이클이 내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내년 예상 실적으로 이제 이 친구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계산해서 목표 주가를 이제 설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내년 실적으로 퍼가 6.5배냐면은
전 세계 반도체 탑티어급 기업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가치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이건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이건 하이닉스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성장 가치주 그 스타일의 종목 중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급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약간 스텝이 꼬여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팔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올해 1월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이제 기조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데 이 매도 기울기가요 지금 이제 밴드를 형성하고 있어요. 하도 매도를 많이 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비중을 너무 많이 줄였어요. 그동안 이제 5월 초중순까지 비중을 너무 많이 줄여서 지금은 추가적으로 비중을 줄여도 이미 과거에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줄일 것 같고 이제 시차를 두고 기관 투자들도 순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외국인들도 뭐 기중을 막 줄였어요. 줄였는데 줄이다가 5월 중하순 이후로 비중을 살짝 늘리다가 또 최근에 비중을 줄이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수급의 전반적인 흐름은 저점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미 중장기적인 순매수 기조로 돌아섰다. 5월 중하순 이후로 전 그렇게 판단 내리고 있고 기관도 시차를 두고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하이닉스를 매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차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지금 차트가요, 네. 상당히 겸손해요. 겸손하고 이뻐요. 저는 이런 차트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오만방자한 종목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막 수직으로 급등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라고 이제 외치는 종목을 별로 안 좋아하고 호재가 있는데 그 호재가 반영이 안 된 종목을 좋아합니다. 자,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12만 원이 주요 핵심 지지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만 원 위에서 안착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 같고 지금 예상되는 12만 원 지지, 12만 원과 13만 원 위에서 지금 에너지를 응축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12만 원과 13만 원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 지 지금 한 24거래일 정도 됐어요. 그래서 24거래일 동안 에너지는 나름대로 모아놨기 때문에 이 모은 에너지를 기반으로 이제 슬슬 이제 올라갈 것 같고 근데 이제 미국 증시 변동성이 좀 확대되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12만 원 전후, 12만 원 근처 그런 위치에서는 좀 비중을 좀 확대해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중간 사이즈 피라미드가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상단 밴드가 14만 5천 원과 15만 원 사이거든요. 그래서 피라미드 상단 밴드 근처까지는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시차를 두고 15만 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은 추가적인 업사이드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12만 원 근처에 붙을 경우에는 단가 관리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14만 5천 원과 15만 원 사이 진입하면은 비중을 일부 줄여도 되겠다. 그리고 15만 원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잔여 수량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고초 3부 임종현 파트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카카오가 들어와 있네요. 11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우리 시청자님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대표님, 드디어 카카오가 나왔네요. 카카오가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 언제 매도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큰 수익 구간이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카카오는요, 워낙 그 가파르게 상승한 종목이라서 목표 주가 산정하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은데 일단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밸류에이션, 펀더멘탈 이런 거 좀 점검 좀 해볼게요. 네. 카카오가 요즘 이런 말이 있대요. 네. 나만 카카오가 없었다라는 예. 말이 유행을 할 정도로 이 카카오가 좀 열풍이라고 하는데 예. 네,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잘 나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재뿌리는 말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면 틀림이 없고 대마불사형 종목은 맞아요. 네. 큰 발은 쉽게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추세 눌림목 위치에 만약에 들어온다면은 관심을 가져도 되는 종목에 생각을 하고 있고 굳이 수직 슈팅이 나올 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미래 실적으로 한번 펄을 좀 봐볼게요. 미래 실적으로 이제 펄을 보자면 올해 예상 실적으로 펄은 87배 정도 되고 내년 예상 실적으로 70배 그리고 내후년 예상 실적으로 한 55배 정도 되니까 2년 후 실적으로 펄을 계산하면은 나름대로 성장주 치고는 그래도 저 정도 펄은 합리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목표가도 좀 참고를 해볼게요. 최근에 나온 목표 주가 중에서 좀 높게 제시된 목표가가 18만 2천 원이고
좀 보수적인 목표가가 12만 7천 원, 그리고 평균값은 한 14만 3,600원 정도 되는데 그냥 뭐 가장 낙관적으로 보는 그 증권사 전망을 좀 참고해 보시면은 18만 원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현재 주가가 15만 7,500원이니까 16만 원 돌파와 안착에 성공하면은 18만 원대 전후에서 뭐 매도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 분석을 해보자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고 외국인들도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 주가는 우상하고 있다라는 거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받아내는 개인 큰 손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18만 원을 이제 18만 원대 전후까지 이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켜야 될 어떤 자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수직급등한 종목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30분봉이나 60분봉 같은 거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60분봉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1시간 단위로 이제 캔들이 이제 생성이 되는 60분봉 차트인데 이 종목이 뭐 18만 원대 근처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웬만하면은 이 양봉 있죠. 이 거래 실린 이 양봉의 중간값을 웬만하면 안 건드려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15만 2,500원 정도를 지켜주는 게 좋고 15만 2,500원을 깬다면은 웬만하면 15만 원을 지켜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이 단기 급등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지켜야 될 자리가 15만 2,500원, 2차적으로 지켜야 될 자리가 15만 원. 그냥 외우기 싫으면은 그냥 15만 원 위에서 거래되면은 자연스럽게 16만 원 돌파와 안착에 성공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최근 증권사 제시 목표가 최고가인 18만 원대 근처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 스토리는 대충 뭐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은 카카오 뱅크와 카카오 페이가 이제 올해 상장을 앞두고 있고 내년에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핵심 자회사가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약간 좀 관심이 좀 분산이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카카오뱅크 상장하기 전까지는 해볼 만합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카카오보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어떤 관심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이 분산되는 어떤 영향으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카카오뱅크가 상장된 건 아니잖아요. 4월 달에 상장 청구했고 그리고 최근에 상장 승인 받았고 이제 조만간 이제 증권 신고서 제출할 거고 그리고 기간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공모가가 확정이 될 거고 그리고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상장하기까지 시간이 좀 넉넉히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하기 전까지는 카카오로 대응하는 게 좀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카카오는 저점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능수능란한 기법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종목이지만 기법 없이 그냥 뉴스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경계해야 될 구석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15만 2,500원 선 지지 확인하시면서 18만 원 선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LG전자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16만 8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5% 갖고 계십니다. LG전자 지금 16만 8천 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좀 손실 구간이십니다. 어제장에서 그래도 1% 넘게 상승 마감했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LG전자가 올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스마트폰 사업 부분을 철수하기로 한 거 너무 잘했고 그리고 전장 사업 강화한 거 너무 잘한 거고요. 그리고 전장 사업이 하반기 중으로 이제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가전하면 LG전자잖아요. 그래서 그쵸. 전 세계 가전 시장의 절대 강자 중에 하나가 바로 LG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리미엄 가전 수요가 이제 보복 소비 본격화 구간에서 증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고 적자가 계속됐던 전장 사업의 흑자 전환 시나리오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미래의 어떤 성장 이슈가 이제 부각되면서 심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LG전자도 제가 일단 펀더멘탈을 좀 분석을 좀 더 해볼게요. 자, 미래 실적을 볼게요. 자, 미래 실적. 그러니까 미래가 중요한 거니까 주식은 꿈으로 먹고 사는 거니까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올해 예상 실적으로 퍼는 9.4배 정도 되고 내년 예상 실적으로 퍼는 8.3배, 내후년 예상 실적으로 퍼가 7.5배. 그러니까 얘는 퍼가 낮아진다는 거는 미래의 주당 순이익이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주당 순이익이 우상하는 종목은 주가도 우상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증권사 목표 주가도 좀 보니까 최근에 이제 목표가를 좀 높게 제시한 데서 23만 원을 부르고 있고 좀 보수적으로 부르는 데서는 19만 원 정도를 부르고 있는데 현재가가 15만 7천 원이니까 나름대로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희한하게 또 기관 투자자들이 비중을 많이 줄여놨어요. 2020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기관들의 적극적인 비중 축소 흔적이 보이고 기관들 주식 되게 못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좋은 매수 구수에서 비중을 줄였다라는 게 정말 신기하고요. 그리고 올해 2월부터 6월 한 10일까지 비중을 줄이다가 최근에 비중을 좀 늘리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기간의 중장기적인 매도 클라이막스가 이제 종료가 되고 기관들도 제가 얘기했던 어떤 그 논리에 공감을 하면서 이제 순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적극적으로 이제 비중을 줄여왔는데 최근에는 또 비중을 슬슬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장기적으로 비중을 충분히 비워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비중을 채울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저는 LG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차트 분석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LG전자도 제가 선을 그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차 지지선은 15만 원 정도로 이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지지선은 14만 5천 원 정도로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나이스한 시나리오는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웬만한 15만 원 위에서 안착하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고 제가 볼 때는 좀 1차 관문 밴드가 관문 가격이 1차 허들이 17만 5천 원 전후거든요. 그래서 17만 5천 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은 19만 원대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고 있고 19만 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목표가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지지선 15만 원대 그 위에서 안착에 성공하면은 자연스럽게 17만 원대 진입을 하는 거고 17만 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은 19만 원대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 지지라인 15만 원 선, 2차 지지라인은 14만 5천 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7만 5천 원, 2차 목표가는 19만 원 선으로 짚어주셨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31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 갖고 계십니다. 31만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 꽤 크실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대한유화 같은 그 순수 석유화학주들은 분기 실적 기복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진 스프레드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연간 단위로 실적이 성장하는지 여부를 잘 챙겨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한 분석을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할 것이다. 근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업황이 더 좋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내년에는 역성장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내년에 역성장한다고 해도 역성장 폭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종목은 역성장을 하더라도 3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은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예상 실적, 예상 순이익으로 펄을 계산하면 6배 정도가 되고 내년 순이익 약간 좀 역성장하더라도 펄은 6.5배 전후에서 거래되고 있는 기업이니까 펄가 7배 이하면은 좀 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어떤 스타일의 종목이냐면은 경기 민감 가치주 영역에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경기 민감 가치주를 좀 경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우려는 되지만 근데 올해 실적으로 퍼가 6배까지 밀렸다라는 거는 상당히 지금 뭐 악재가 어느 정도 선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증권사 목표가 좀 보자면은 최근에 좀 높게 제시한 데가 44만 원이고 최근에 좀 보수적으로 제시한 데가 31만 원이고요. 최근 뭐 목표가 현재 주가는 뭐 25만 3천 원이니까 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아주 공격적으로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 패턴도 일종의 어떤 피라미드 형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과거에 비중을 늘렸던 기관 투자자들이 그대로 다 매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만 멀지 않은 미래에 기관 매도 클라이막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작년 8월부터 비중을 많이 이제 늘려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부 비중을 줄이는 모습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외국인의 어떤 매도가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고 외국인 수급선이 한 요 검은색 라인에서 좀 멈춘다면은 심리는 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 좀 봐볼게요. 차트는 뭐 2월 고점이 40만 5,500원이고 현재가가 25만 3천 원이니까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 등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뭐 석유, 화학 업황은 상고하저다. 마진 스프레드가 지금 약간 축소되고 있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업황이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부진해질 수 있다. 이런 거 다 반영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종목의 핵심 지지선 역할을 하는 가격대가
제가 볼 때는 24만 5천 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4만 5천 원 위에서 안착을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반등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나폭 과대 메리트는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 그대로 반납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잘 나갔을 때 이때 시원하게 상승한 걸 이제 반납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꽃은 피고 꽃은 진다. 근데 꽃이 지고 나서 시차를 두고 다시 꽃은 피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종목은 24만 5천 원 위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반등을 하게 될 거고, 근데 하반기 하반기 모멘텀이 좀 제한적이긴 해요. 그래서 올라갈 때 막힐 수 있는 자리가 이 4층짜리 건물의 2층 상단이거든요. 그래서 한 32만 원대 근처 진입하면은 약간 좀 저항을 받고 과거 매물이 좀 쏟아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32만 원대 들어가면은 비중을 좀 중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32만 원대 전후에서 비중을 줄이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뭐 다시 또 이제 업사이클 돌게 되면 하반기 중으로 또 석유하고 업방 또 한 번 정도는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 뭐 37만 5천 원과 40만 원 사이에서 팔 수 있는 기회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32만 원대 진입 시 종목을 좀 교체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지라인 24만 5천 원 확인하시면서 32만 원 선에 도달을 한다면 비중을 축소해 보시는 전략 또는 매도하시고 교체 매매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롯데케미칼이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28만 5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 갖고 계십니다. 자, 롯데케미칼도 굉장히 뭐 요즘 종목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으로. 지금 28만 5천 원인데 대표님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어제장에서 또 하락했어요. 예, 롯데케미칼하고 대한유화는 뭐 비슷해요. 업황이. 네. 거의 뭐 둘 다 이제 순수 석유 화학주에 가깝고 이제 하이브리드 화학주로 거듭나기 위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강화하는 것도 이제 공통 분모라고 보고 있고, 근데 약간 상징성, 그러니까 대한민국 석유 화학 대표주라는 상징성 측면에서는 롯데케미칼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이제 대한유화보다는 약간 할증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한유화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적인 측면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유화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이제 기저효과로 인해서 50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내년에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보다 예년 영업이익은 한 5% 전후 감소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올해 실적으로 퍼는 5.5배, 그러니까 아까 대한유화보다 퍼가 더 낮네요. 대한유화보다 프리미엄을 받아야 마땅한 대표 기업인데 대한유화보다 퍼가 더 낮아요. 예상 퍼가. 그리고 PER 5.5배, 5.56배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롯데케미칼이 갖고 있는 악재가 현재 주가에 좀 충분히 반영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증권사 목표가 중에서 좀 이렇게 비싸게 부른 가격은 45만 원, 그리고 좀 보수적으로 이제 제시한 가격은 한 34만 원 정도 되고 있고, 현재 주가는 27만 2,500원이니까 뭐 나름대로 상승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희한하게 기관 투자자들이 대한유화하고 롯데케미칼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네요. 지금 올해 3월 이후로 기관 매도가 아주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게 기관이 이렇게 가파른 가구로 매도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롯데케미칼은 좀 안정적으로 이제 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신기하죠. 기관 매물을 흡수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 매도는 과거에 이제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이제 계속됐지만 외국인 매도 클라이막스도 이제 어느 정도 종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줄일 외국인들은 거의 다 줄인 것 같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수급은 외국인 수급 동향은 저점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에 차트 분석해 보겠습니다. 3월 달 고점이 33만 8천 원이고 현재가가 27만 2,500원이니까 뭐 대한유화처럼 뭐 나폭과대 메리트 있는 건 아니지만 얘도 나름대로 대형주 치고는 나폭과대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26만 5천 원이 지금 현재 시점 1차 지지선이고요. 그리고 26만 5천 원을 깨더라도 26만 원이라는 2차 지지선이 지금 존재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패턴은 약간 피라미드 패턴을 지금 만들고 있고, 피라미드 하단에서 사부작 분할 매수할 경우 피라미드 상단 근처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은데, 경기 민감주의 우호적인 환경이라면 피라미드 상단가까지 가는 거고요. 경기 민감주의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라면 피라미드 중간지대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중간지대는 30만 원대 전후고요. 30만 원 전후고 피라미드 상단값은 33만 원과 34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26만 5천 원 위에서 안착하면 30만 원대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좀 약간 장기적인 컨셉
컨셉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중기적으로 컨셉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30만 원 넘길 때 혹은 전후에서 뭐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뭐 더 똘똘한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33만 원 위로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